여러분, 부채 폭발 경고합니다. 이것이 그 시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IMF요.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에 콕 집어서 말입니다. 부채 폭발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한 핵심은 말입니다. 가계부채인데요. 예, 가계부채가 부채 폭발의 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비 2022년 가계 DSR 상승폭입니다. DSR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예, 제가 버는 소득 중에 내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율을 DS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중에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느냐, 이게 DSR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 2022년 사이에 2.4%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뭐 2.4%포인트가 뭐 별로 안 늘어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포인트라는 것은요, 세계 1등입니다. 예,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 1분기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중에 11%를 원리금으로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2년 2분기에는요 13.4%입니다. 내가 버는 소득 중에 13.4%를 결국 말입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상승폭이 2.4%입니다. 상승폭이 11%에서 13.4%로 갔다는 거고요. 그것도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IMF는요, 이 늘어난 속도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늘어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은요 2007년에서 2022년 사이에 2.4% 늘어났거든요. 스웨덴도 1.6% 늘어나고요. 벨기에도 1.1%, 프랑스도 1.1%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IMF가 아예 이 4개 나라를 콕 집었습니다. 콕 집었어요. 가계 빚이 위험하다 하는 경고까지 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그런데 그 비율은요, 늘어난 상승폭은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습니다. 2.4%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들 보세요, 여러분. 호주는요 3%가 줄어들었고요. 미국은 4%가 줄어들었습니다. 영국도 4.2%가 줄어들었고요. 스페인도 4.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IMF가 특정 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4차례에 걸쳐서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콕 집었잖아요. 이번에는 가계부채까지도 콕 집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은요, 어디 한 곳이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거나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위협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으로 13.4%라는 숫자는요. 호주가 가계 부채 중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13.7%예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영국은 8.4%고요. 미국은 7.5%고요. 스페인은 5.9%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나 호주와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속도까지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약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진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7년 정도면요. 가계부채가 655조입니다. 655조. 그런데 2022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867조잖아요. 665조가 1867조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3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3배. 그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채 폭발의 위험을 IMF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서 국제기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가 잦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말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찌라시 하나가 금융 전체 시장을 뒤흔들어 놨거든요. 저축은행에 지금 부실이 엄청나니까 곧 파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기관들이 잇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가 커지잖아요. 저는 이 커지는 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이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확 줄었습니다. 2022년 2분기가 3.2%고요. 3분기는 1.4%, 4분기는 0.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2021년 2분기 보세요. 10.5%예요. 10.5% 미쳤어요. 통제 방역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빚내서 버텼거든요. 참 국가 경영을 엉망으로 한 거죠. 진짜 엉망으로 한 겁니다. 철학이 없이 이념에 얽매여서 국가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참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 부채에 대한 어떤 신뢰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너도 나도 여러분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계속된다면 그 충격파는 시장 전체에 번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폭발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생변수에 의한 위기는 외생변수가 끝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일 쇼크 때는 국제유가가 낮아지니까 위기가 갔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잦아드니까 또 금방 위기가 극복이 됐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위기도 바이러스가 진정되니까 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발이라는 내재 위기가 터지잖아요. 이것은요. 저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내환 위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 가계부채 폭발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가공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협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협이 크다 이야기가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 경제기관들 진짜 신중해서 여러분 지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말하지는 잘 안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 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